1935년에 뉘른베르크법이 시행이 됩니다. 독일인이 유대인과 성관계를 맺거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버려요. 법 자체가 독일 혈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독일인의 기준을 한번 세워보죠. 퀴즈를 내겠습니다. 독일인 퀴즈. 독일인 퀴즈 말고 그냥 퀴즈. 퀴즈. 예. 내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라고 부르죠. 부. 예, 아버지. 부모, 부. 네네. 아버지의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부라고 부르나요? 예. 그럼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죠? 고조부. 에? 증조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부. 예. 증조모, 증조부 있죠. 네네. 자, 어렵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는 할머니죠. 아버지의 예, 어머니가 예. 할머니잖아. 할머니. 그럼 할머니의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죠? 조상. 천재인데? 정답. 나 이거를 막 찾아보는데 어렵더라고. 할머니의 아버지는 진외증조부. 할머니의 어머니는 진외증조모고요. 엄마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잖아요. 예. 외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외증조부, 외증조모 이렇게 되고 엄마의 어머니가 외할머니잖아요. 예. 외할머니의 아버지는 외외증조부, 외외증조모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4대까지를 봐요. 독일인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네. 유대 혈통이 섞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증조모 있는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서 확인을 한다, 독일인이. 그럼 총 몇 명이냐면 8명이 돼요. 네.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할머니,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외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8명. 자, 그럼 그 중에서 8명이 전부 다 독일인이면 독일 혈통이고 독일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유대인이 섞여 있다. 그럼 8분의 1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네. 8명 중에 한 명이니까 8분의 1 유대인이면 독일 혈통이고 독일인으로 간주를 해주고 독일 시민권을 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만 괜찮다. 8명 중에 한 명 괜찮아. 8명 중에 2명의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 유대인이죠. 그럼 1급 혼혈이에요. 1급. 그럼 부분 독일인이고 독일 시민권을 처음에 줍니다. 자, 8명 중에 4명 혹은 3명이 유대인이다. 그럼 2급 혼혈이고 부분 독일인, 그러니까 반은 독일인이니까 부분 독일인이고 독일 시민권을 줬어요. 무섭다, 야. 그런데 5명 이상이면 유대인이 8명 중에 5명 이상이면 유대인으로 간주를 했고 시민권이 박탈당합니다. 유대인 유전자가 더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엔 그랬어요. 귀찮잖아. 응. 나중에는 혼혈 유대인들도 전부 그냥 유대인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1급도? 1급도.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까지는 봐준가 봐. 이게 이제 좀 기록이 조금씩 좀 다른데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야. 그럼 이 기록은 어디서 하냐? 뭐 교회, 학교 혹은 출생 신고했었던 그 모든 곳에 있는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뒤져가지고. 다 뒤지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야, 얼마나 무서울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뉘른베르크법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권 뺏겼죠. 참정권 당연히 없어져. 외국인이니까 거주 외국인이 된 거예요. 재산권도 박탈이 됐습니다. 해외 이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당시 독일에 있었던 50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해외로 이주를 합니다. 이때 이주를 한 게 다행인 거지. 그때 여기저기로 이주를 하는데 좀 이따 한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디로 가냐면 당시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해요. 팔레스타인이 영국 땅이었어. 영국령이었어. 네네. 근데 팔레스타인 원래 뭐 자기네 민족들이 살던 데 아닙니까? 이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주를 할 때 특별 세금을 90%를 내야 된대요. 내 재산을 정리했어. 내가 힘들게 모은 5억이 있었어. 4억 5천을 세금을 내야지 이주가 가능해. 독일에서 이주를 허가해줬는데 네. 90%는 내고 가라. 내고 가야 돼. 독일에서 벌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영국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할 때는 안 내도 됐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협정을 맺었었어. 영국이랑 협정을 맺어서. 몇몇 국가의 협정을 맺어서 거기 가는 건 괜찮았어. 그럼 골로 가야지. 그치. 그걸로 많이 가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영국이 이제 이주를 받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이랑 유대인들이랑 충돌을 시작하겠죠. 네네.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갑자기 이상한 거야.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갖고 막 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욕을 먹고 좀 싫어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주를 제한합니다. 오지 마. 영국 입장에서는 또 나름의 질서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다른 유럽도 당연히 유대인들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 다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런 심리가 있었겠지. 원래 누군가한테 막 비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랑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이 오는 것도 좀 싫어.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애들이 와. 싫지. 그리고 자기네끼리 막 살아. 와갖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잘 살아. 나보다. 뭐야. 바보들아.
감사합니다. 자, 35년이었죠, 이게. 38년이 됩니다. 계속 분위기는 안 좋아져요. 이제 수정의 밤, 크리스탈라흐트. 죽인다, 바로. 일어납니다. 수정의 밤. 이게 깨진 유리의 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계 유대인 청년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을 암살을 해요. 사실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누구라도 죽이려고 간 거야. 누가 누굴 죽였다고? 유대인이. 독일계 유대인 청년이 유대인이 파리에 주재한 독일 대사관에 사실 대사를 암살하려고 갔는데 대사가 없었고 3등 서기관이 있었어. 예. 되게 속상한 게 이 3등 서기관이 나치도 아니었고 이거에 대해 좀 이제 나치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감시 대상이었대. 독일 비밀 경찰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아무튼 독일이니까 암살 당한 거야. 이 독일 유대계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너무나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분노해서 테러를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저격을 했어요. 이에 따라 이제 유명한 괴벨스가 보복을 명령을 합니다. 보복하자. 독일 안에서.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돌격대가 수천 개의 유대인 상점을 파괴하고 유대인 회당을 거의 다 방화를 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마구 체포하면서 재산을 몰수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3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유대인 상점의 유리를 막 깨고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길거리가 그 유리 때문에 파짝파짝파짝 했다고 수정의 밤이라 불러요. 아, 그래. 깨진 유리의 밤. 뭘 한 거냐면 법치고 뭐고 이제 확실하게 물리적으로 폭력하고 추출할 거다라는 걸 이제 보인 거예요. 이때. 이제 백색 테러죠, 이런 게.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놀랍게 그렇게 해서 테러를 저지를 수 있게끔 국가에서 허락하면 정말 열심히 테러하는 애들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사실 한국 전쟁에서도 있었고, 그렇죠. 계속 있었었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한국 전쟁 이후에도 이전에도 계속 있었죠. 자, 1938년, 39년입니다. 수정의 밤 이후에 이제 추방 정책이 시작이 돼요. 영국령 팔레스타인이 그래도 6만 명이 갔고요. 이탈리아령의 에티오피아로도 추방하고, 영국령 로데시아로도 가고, 중요한 건 이제 프랑스령인 마다가스카르, 뭐 호주 이런 데가 이제 후보로 올라요. 왜냐면 우리 위대한 아리아니아 제국에 아무튼 유대인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죽여?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추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가장 유력했어요. 어딘지 다 아시죠? 마다가스카르 만화 영화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 아프리카에 있는. 네, 아프리카 동부에 커다란 섬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유력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최후 해결책 중에서 이제 지역적인 최후 해결책이라고 불렀어요. 이주를 한다면 저 지역이 최후다. 그런데 41년에 사실 홀로코스트가 시작이 돼버렸고 42년에 추방 정책은 중단이 됩니다. 추방을 하다 말았어요. 자, 33년 나치 집권 때부터 사실 강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은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 국민 중에서도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사람들 다 거기다 수용했었어. 근데 이제 사망률도 되게 높았어요. 5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안 좋은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노동 수용소였어요. 여기는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 무슨 뜻일까요? 맞죠? 아르바이트하는 수용소. 마흐트 프라이. 노동수용소. 예. 마흐트가 메이크 아니야? 아르바이트 메이크 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나 나 뭐 잘 모르겠어. 네네. 그래서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르바이트 메이크 프리. 그게 아우슈비츠 앞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저기 수용소를 보면 입구에 써 있어. 그러니까 노동해라. 그럼 너희 자유롭게 해줄 거야.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당연히 이러다가 노역을 못하면 죽이죠. 그죠? 하지만 당연히 노동 수용소인 건 확실한 거야. 절멸을 목적으로 한 수용소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때 수감자들을 이제 당연히 이 수용소로 유대인들도 수용을 합니다. 이때 화물 열차로 이송을 해요. 이제 그것도 영화에 다 나와요. 화물 열차에 빽빽하게 태워가지고 이제 이송을 하는데 당연히 화물 열차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서 수송을 해요. 거의 서 있어요, 그냥. 땡볕에는 탈수로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고 어떤 경우에 심지어 열차로 이송되어 왔는데 그 안에 90%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10%만 살아남을 정도로. 처음부터는 죽이려고 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1933년부터 있었던 그 수용소는 노동 수용소는 맞다. 적어도. 일단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39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잖아요. 2차 대전 발발하면서 폴란드 침공합니다. 이제 그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40년 이후에 폴란드에 주로 이제 게토를 건설합니다. 테러 하는 거로는 안 돼. 모아야 돼. 통제를 위해서는 얘네들을 모아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바르샤바 게토가 규모가 컸는데 그 안에 38만 명이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바르샤바 인구의 30%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바르샤바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38만 명을 바르샤바 게토 안에 수용을 했는데 바르샤바 면적의 2.4%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수도가 바르샤바예요. 네. 거기 면적이 2.4% 안에 30%의 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따지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울을 따지자면 2.4% 정도면은 조그만 구 하나도 아니겠다 싶죠. 그죠? 그렇죠. 동 하나 정도 될 것 같아. 동 2개 정도. 네. 그 안에 서울 인구 한 900만 정도 하나요? 그죠. 990만 정도? 그렇죠. 그럼 한 270만, 한 300만 정도를 그 안에 모아놓은 거예요. 동 2개 안에다가. 말도 안 되게 이제 한 거죠. 이게 40년 이후에 이제 게토들이 만들어졌는데 기아와 장치푸스 같은 것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먹을 거 주겠어요. 제대로 안 주지. 42년까지 절반이 기아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41년부터 43년까지 동유럽으로 이제 막 쳐들어가면서 특무대 아인자흐그루펜이라고 하는 애들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점령지에 있었던 유대인과 집시들을 학살을 해요. 이건 총으로 죽입니다. 그냥 막 죽이는 거야. 자, 독일군이 들어가요. 소련에 침공합니다. 어떤 마을을 점령했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하냐면 일단 유대인들 집시들 딱 추려내. 그때 거기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돕기도 해요. 그 점령지 시민들이. 유대인들 나가라고. 얘 유대인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물론 숨겨진 경우도 물론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이제 총살하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이 학살이 시작되는 건데 일단 총으로 죽여요. 쭉 세워놓고 옷을 벗게 하고 그냥 여기 앞에 시체들이 있어요. 그 위에 가서 서. 그럼 총 탕탕탕 쏘죠? 그럼 구덩이로 떨어져. 그 다음 사람들 앞에 서는 거야. 그럼 100% 내가 죽는 걸 아는 거잖아요. 네. 나는 근데 지금도 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있었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무저항이에요. 유대인은 저항이 없었어요. 거의. 자발적으로 따랐어. 근데 그 이유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줄줄이 계속적으로 죽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몇만 명을 데려가다가 저쪽 언덕에다 대놓고 사람을 탕탕탕 쏴서 죽이더라. 독일 애들이. 예. 독일 애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집니다. 비밀리에 죽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독일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42년에 거의 이제 전쟁 말기로 가고 있죠. 42년에 폴란드에 6개의 절멸 수용소를 세웁니다. 이 수용소는 뭐냐면 그 일하는 수용소가 아니에요. 노동 수용소가 아니고. 노동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죽이기 위한 절멸시키기 위한 수용소가 세워지는데 이제 최종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최종 해결이라고 불렀고 절멸 수용소란 단어 얘기한 적 없고요.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싹 뭐 이렇게 멸종시킨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파이널 솔루션이에요. 요거는 김도인이 방송 때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최종 해결책. 아이히만 얘기할 때. 저희 공개 방송했을 때. 네. 그렇죠. 네. 최종 해결 맞아요. 그렇죠. 네. 해결책. 네. 그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게토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화물열차로 소송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총알이 아까운 거야. 그 아깝지. 근데 아니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실제로 거의 11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예. 1100만 발의 총알이 필요한 거고 한 방울은 잘 안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총알 들어가는 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아놓고 자동차 엔진에 일산화탄소로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엔진을 돌려 계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럼 배기가스에 일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처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지클론비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살충 소독약이 있었어요. 네. 얘는 뭘 하냐면 거의 모든 생명체를 죽여요. 지클론비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으면 지금도 사용돼요. 선박 소독 같은 데 사용이 된대요. 얘는 뭘 하냐면 공기에 닿았을 때 시아나수소, 청산가스가 나와요. 청산가스의 원리를 한번 설명했던 것 같다. 언젠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전자전달계를 막아가지고 결국엔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 활용을 못해서 죽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에 내리자마자 당연히 처형하는 절멸 수용소니까 대부분이 가스실로 직행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 나와 있는 수용소는 아직까지는 이 절멸 수용소는 아니었어. 우리 영화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영화에서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일찍 가거든요. 일찍 그 수용소로 가요. 근데 여기는 그 일하는 노동 강제 수용소였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절멸 수용소는 거의 대부분이 가스실로 직행을 하고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는 잠시 강제 노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더 이상 노동 못하면 당연히 학살 당하고요. 그래서 6개의 이 절멸 수용소는 강제 노동 수용소와는 다르고 절멸만을 목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세운 거죠. 44년 드디어 이제 44년이 됐죠. 최고의 효율로 가스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야. 산업적으로. 아우슈비츠에서는 하루에 8,000명이 가스실에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어이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시키잖아요. 이 군수 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유용했어요. 독일한테 그게 필요했어요. 걔도 군수 물자 만들고 예전에 폰 노이만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죠. 로켓 연료 만드는 거 이 강제 수용소에서 만들었어요. 얘기했던 로켓 것 연료 같아요. 사용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상당히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 중단시켜버리고 학살시키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발끈해요. 안 된다. 얘네들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유대인들 죽여야 돼 하면서 진짜 그 군수물자 생산하고 있는 애들 생산 못하게 그만하게 막고 학살 시작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진짜로. 그때 유대인의 수송 차량이 철로의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동부 전선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수송이 우선이었다. 즉 군사적 경제적 우선순위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학살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전쟁이 이제 광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4년 중순부터 이제 폐색이 짙어졌어요. 이제 질 게 확실한 것 같아. 이때 증거는 인멸해냅니다.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거 전쟁에서 지면 내가 그 전범으로 고발되겠구나. 살아남은 애들이 있으면 끝장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 죽이든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점점 수송을 합니다. 또 죽음의 행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라고 시켜요.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을 하는데 이 죽음의 행군으로 인해서 25만 명 가까이 또 사망하는 거라고. 아니, 계속 수치를 얘기하다 보니 그렇지만 25만 명이 상상은 갑니까? 진짜는 상상도 안 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한국의 지역 소도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도시 뭐 17만 정도 되니까. 네. 저 초등학교 때 15반까지 있었거든요. 전교생을 15반. 모아놓으면 15반 이제 15반까지 15반. 있었어. 네. 전교생을 모아놓으면 한 3,000명이 안 됐지 싶어요. 그때 60명 정도의 15반이면 몇 명이야? 900명 정도니까 3,000명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전부를 모으면 6학년까지 전부를 모으면 한 5,000명 크구나. 옛날엔 그랬었지. 옛날에. 15반인데 한 반에 뭐 60명씩 50명씩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반 오전 오후반 때. 근데 제 계산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내가 해줄게. 근데 그때 운동장에 딱 집합하고 막 이제 뭐 이게 조례도 하고 막 하잖아요. 픽픽 진짜 쓰러진 많아요. 애들 있어. 근데 꽉 차 있어. 근데 10,000명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꽉 차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무저항이에요. 거의. 왜 그래? 그 영화 속에서도 그 유대인들 모습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수동적입니까? 예, 굉장히 수동적이고 다 삐쩍 마르고 못 먹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면서 막 그렇죠. 처치까지 얻어맞는데도 누구 하나 이렇게 나서서 대들거나 이런 모습이 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피아니스트 영화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몇 명 찍어 그냥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 뭔가 노동량이 할당 못했어. 딱 가면서 너 이렇게 찍어. 그럼 걔네들이 앞으로 한 발자국 나와요. 그리고 엎드려. 자발적으로 다 엎드려. 그다음에 거기 등에 위에다 대고 머리 위에다 대고 총을 한 발씩 쏩니다. 탕탕탕탕 죽여. 그럼 다음 차례 내가 확실해. 근데 거기서 저항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누워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는 진짜 잔인한 장면이 마지막 한 명을 이렇게 탕 하고 쐈는데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거기 누워있던 사람은 이제 이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천천히 자기 탄창을 갈아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탕하고 마지막에 쏘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무저항이야. 유대인들은 거의 무저항이었어요. 독실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무저항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받아들인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제가 그 당시로 간다 하면 가만히 안 있지. 뭐라도 하지. 도망치겠지. 뭐 도망을 치든 뭐든 하다못해 손가락이라도 깨물 거야 진짜로. 그냥 죽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가? 내 차례가 있는데.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그거에 상당 부분 의존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50만 명, 30만 명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자발적으로 자치기구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통제를 해주는 거야. 수용소 안에서? 수용소 안에뿐만 아니라 개토 안에서. 왜? 그걸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언제나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항이 한번 있었어요. 예수님 사후에. 그때 완전히 깨부셔놔요. 저항을 하는 거를 살려두지 않는 민족이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유럽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때 유대인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언제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뭐였었냐면 언제나 압제자들한테 애원하고 살려주세요 애원하고 명령을 복종하고 그렇게 했던 관성이 있는 거예요. 민족 안에.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절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반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득했어요. 당연히 젊은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싶죠. 일으키려고도 했고 시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반란을 일으키면 한 300명이 반란을 일으켜. 그래도 독일 군사들을 한 100명을 죽여. 그것 때문에 몇만 명이 죽어요. 보복을 당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자, 걔네들이 날 다 죽이기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이번엔 달랐던 거지. 이번에는 진짜 다 죽이려고 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집단의 성격이긴 한데, 그죠? 그냥 개인이 그랬었던 거는 좀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트겐슈타인이 좋아했었던 오토 바이닝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서 성과 성격인가라는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살하거든. 네. 근데 왜 자살하냐면은 베토벤의 집에서 아마 자살할 거야. 왜냐면은 자기가 유대인이어가지고 그게 부끄러워서 자살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의 시대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추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살짝 자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 치욕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가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었었고 영화에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무장 봉기를 했었던 예들이 있었어요. 있겠지.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르샤바 게토 봉기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바르샤바 전체에서 이제 봉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르샤바 봉기는 이 2달간 했어요. 2달간 있었어요. 그래서 하일리 히물러가 무장 진압을 했고 봉기군은 전원 처형되고 이 봉기를 했었기 때문에 20만 명의 시민이 학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들이 있었던 거야, 언제나. 근데 아무튼 무장 투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선조들이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영웅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 무기력하지 않았어. 우리도 저항했어. 폭력적인 저항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유대인들이 그 파르티잔, 그러니까 빨치산 이게 활동하기도 하고요. 빨치산 활동하기도 하고 사보타죽을 하기도 하고 레지스탕트에 들어가서 게릴라전 벌이기도 하고 당연히 미군들이 참전했잖아요. 2차 대전에서. 그것도 유대인들 많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 그치. 없었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생존 전략으로 택했었던 것이 사실은 무저항이었던 거죠. 근데 이 또라이 새끼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독일 나치가 적당히 탄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죽이려고 진짜 그런 또라이 짓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생각했고. 그리고 뭐 하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막상. 그렇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 절멸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로 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가 절멸 수용소라는 걸 직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동요가 있고 소요가 있거든요. 잘 따르지 않겠지. 울고불고 난리 나고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아슈비츠 같은 데서는 이야기를 해요. 너네 이제 소독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샤워장에 가라. 그래서 진짜 비누를 쥐어줘. 손에다가 수건도 좀 주기도 하고. 목말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겠지. 당연히 땡볕이 왔으니까. 그러면 샤워 끝나고 나면 커피 주어질 거고 너희들이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을 안 하면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막 설득하고 순순히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근데 걔네들이 간수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또 해요. 그 유대인들은 알아. 이게 가스실인 거를.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걸 하면은 안 죽어. 그걸 하는. 동호하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욕하겠어. 모르겠어. 난 이제 이건 그렇군요. 어려운 거야. 진짜 어려운 거야. 아무튼 수용소에서도 그 무장 봉기가 있었냐, 탈출이 있었냐,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살해되고 실패하고, 하지만 소수가 살아남아서 연합군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는 애들이 독일인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수용소에서 독일인 그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성공도 하기도 하고 독일 애들을 경비원을 몇 명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진압당하죠. 그렇죠. 폴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 및 사학자가 했었던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박해받으며 저항은 구원이 아닌 죽음을 몰고 온다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왔다. 이러한 역사의 반복 속에서 그들의 논리와 전승, 문화와 사회구조, 언어까지도 타협과 설득, 애원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거기에 저항과 대결의 자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그렇죠.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다 애원만 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이랬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우리가 뭐 무장 봉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저항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나치라고 하는 진짜 역사상 없었던 이런 정말 거대한 또라이 집단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거의 끝났거든요. 인생을 아름다운 영화를 하기에 앞서서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했던 겁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소련인들이 3천에서 4천만이 사망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중국은 2,300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600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수용소들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증거를 없애려고 했는데 미군들도 발견했고 소련군도 발견했어요. 수용소를. 그 다음에 어땠을 것 같아요? 직후에?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됐을까? 아니면 이걸 잊혀졌을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 애들은 3천만, 4천만이 죽었어. 근데 그 안에 수용소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 예. 근데 여기서 600만의 유대인이 죽었대. 충격일까? 소련 애들 입장에서? 별로 아닌 거야. 그렇겠네. 자기네들은 3천만이 죽었는데. 이제 미군들도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런 것들이 묘사가 돼요. 영화에서도 묘사되고 해. 근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잊혀집니다. 다들 덮고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사회 분위기가.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고발이 있고 자기 자숙의 분위기가 나오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용소에서 이렇게 제거됐구나, 사라졌구나.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럼 또 좀 덮어지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전쟁 때 학살이 항상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 학살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조명되지 않고 보통 덮어요. 전쟁 중에 있는 일이니까. 이것도 덮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조명이 됩니다. 이제 팩트를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중국이랑 소련이 훨씬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적성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주의 나라죠. 소련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학살당한 거는 그게 뭐 조명할 이유가 없는 거 첫 번째. 유대인들은 미국은 유대 자본이 실제로 큽니다. 그죠? 예. 그럼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떤 민족을 조직적으로 없애려고 한 것도 사실 충격적인 건 사실이야. 이거 부정할 수는 없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유대 자본이 움직이면서 이거를 계속 재조명해라. 뭔가 이게 미디어로 만들어라. 영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또 중국 애들을 죽인 거랑 유대인을 죽인 건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뿌리 깊은 인종 차별 혹은 인종 구분했었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하얀 사람이 하얀 사람을 죽인 거야. 백인이 백인을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놀랍기 때문에 학자들이 거기에 또 재조명을 하기 시작해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다른 나라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기본이니까 그랬을 때 다른 국가에 의해서 자국민이 죽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유대인 학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이었잖아. 그 자국민 안에서 맞아요. 이웃을 죽였다는 데에서 좀 다른 측면이 없잖아 있지요. 거기다 그 위대했었던 사실 철학자들의 국가였던 독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면서 조명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벨기에 레오폴드 2세가 있어요. 벨기에 국왕이에요. 그 당시에. 콩고에서 고무 채취하면서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어요. 미친놈이에요. 이거 보면은 막 고무 채취를 하기 위해서 예. 갖고 와서 할당량 안 채우면 손 자르고 두 번째 안 채우면 팔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어떻게 보면 학살한 사람의 수를 본다고 하면 유대인을 학살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살들을 유럽이 해왔다고.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학살 안 했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학살했다고요. 네. 근데 그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프랑스가 학살했던 거, 영국이 학살했던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은 너무나 유명하잖아. 왜냐면은 식민지인들에 대한 학살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건 거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막 배고프고 살해당하고 그러면은 그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 근데 기업 총수님인데 아우 다리 삐셨어. 어휴. 그러면 이거 큰일 난 일인 거야. 이거는 막 그런 건 비슷한 게 아닐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독일 안에서 그리고 유럽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백인과 혈통적으로 이제 섞여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유럽인들이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보기에는 식민지인들을 보는 거랑 많이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충격을 받는 거고.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 혹은 뭐 집시 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소수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학살을 평가를 절하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전부도 아닌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언제나 좀 유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국, 프랑스가 그렇게 난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국이 좋다는 요즘에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영국, 프랑스가 저질렀던 수많은 학살들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하고 있나. 걔들은 안 하고 있으면서 결국엔 지네들도 지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과하는 것 같아. 독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합니까? 안 하죠. 유대인들한테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의 자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잘못한 것도 맞지만 뭐 그래요. 속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고 전쟁 이후에 사실 잊혀지려고 했었던 요 학살 사례들이 그 홀로코스트들이 나중에 또 재조명되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반성할 것들도 있고 이 안에서 인간이 어떤 거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좋은 얘기 합시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을 아름답고 했는가? 예. 귀도가 그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생이 비극적인 얘기만 계속 해셔놓고 분위기 슬프게 만들어놓고 갑자기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생은 아름다워의 기본 줄거리를 설명을 할게요.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이거 너무나 유명한 명화이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실 만한데 근데 지금 세대들은 많이 안 봤을걸요? 지금 세대라 하면 지금 세대가 무슨 세대? X세대들. 이전 세대. X세대. X세대. 아이고 오랜만에 들어본다. 나 초등학교 때 유행하던 단어가 X세대였는데. N세대. N세대. 그왜 N세대? 구세대들아. 요즘은 자기들을 무슨 세대라 불러? 신세대? 뭐라 부르죠 요즘엔? 포켓몬 세대. 희망생. 그럼 무슨 세대라고 붙이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그렇군요. 아재 느낌 나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 영화는 볼만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이건 스포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되게 희극적으로 귀도가 유대계 이탈리아인입니다. 귀도가 친구와 함께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요. 그래서 서점을 열고 싶어해요. 시골 사람인데 이제 로마로 와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몸개그를 많이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이게 착착착착 그냥 모든 게 맞아 들어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갔더니 누구를 이렇게 딱 부르면 위에서 키를 항상 던져주는 지역이 딱 있어. 그 집이 있어. 예. 모 집 앞에 가갖고 누구 하고 이름을 부르면 저 위에서 키가 팍 하고 떨어져. 왜요? 키를 집어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 사장 열쇠 좀 줘. 그럼 최 사장이 창밖으로 열쇠를 던지는 거야. 예. 그럼 난 그걸 항상 받았었어. 그러던 지역이 있어. 그 집이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나중에 아내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마음을 여는 열쇠. 내가 달라면 누군가 줄까요? 하늘이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굳이 거기 왔더니 우연히 거긴 거야. 그래서 열쇠 주세요 했더니 키가 위에서 딱 떨어져. 그럼 이제 아내가 그에 반하는 거죠. 오 이게 뭐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약혼녀였지만 손발이 오그라드는구만. 근데 그게 그냥 너무 그냥 아름답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려져요. 근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보면은 어마어마한 민폐 캐릭터기도 하고 나 이거 나이 들면서 그게 없어졌나 봐. 뭐가? 좀 감동이 좀 덜하긴 했었던 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귀도가 너무 민폐 캐릭터인 거야. 옛날에는 이게 재밌고 그래요? 막 그 그랬었는데. 재미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민폐야. 되게 그래요? 중요한 어떤 원단 같은 거 실어놨는데 비 오는 날 자기 타인의 약혼녀를 뺏기 위해서 그거를 비 오는 데다 쫙 이게 풀어버리지를 않나.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아무튼. 예. 근데 그러면서 계속 구애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귀도가 구애하고 있는 도라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장학사인 척하면서 그 학교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애를 합니다. 계속 볼 때마다 희극적인 측면이 강조돼 있구나. 그렇죠. 볼 때마다 아유 우리 공주님 아름다운 공주님 안녕하세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앞부분은 약간 이제 로맨틱 코미디처럼 좀 맞아요. 되게 유명한 대사가 본조르노 프린치페사. 예? 안녕하세요 공주 본조르노 프린치페사. 계속 그 여자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 우연히 마주치는데 어디서 공주님 계속 이렇게 불러요. 여성분은 이제 사실 처음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렇죠. 그냥 웃기고 네, 재미있고 웃기고 재미는 있지만 사람이죠. 뭐 삐쩍 마르고 인물도 별로 볼품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은 맞아요. 그런 네. 사람인데 이제 그 순수함이 점점 그쵸. 끌리는. 언제나 웃고 있고 예. 언제나 자기가 공주님이라 부르고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참 좋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 뭐 예를 들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장학사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 장학사인 척하고 가는 거니까 말하자면 장학사를 속이고. 음. 근데 거기 가갖고 뭘 하냐면 아리아인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학사가. 최근에 로마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 과학적 연구 결과로서 아리아인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막 온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이제 거래처에 갔는데 정치적으로 요즘 이렇게 혼란한데 혹시 누구를 지지하세요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 지지한 게 뭐 누굴 말한 게 된 걸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2명한테 정의야 그네야 떠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는지 확실한 거지. 그래서 막 이런 희극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시대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약혼식 때 사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도라는 약혼남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고 약혼남이 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약혼남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그러다가 도저히 결혼하고 싶지 않으니까 드디어 귀도한테 가서 날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귀도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말을 타고 가는데 숙부의 말을 타고 가는데 숙부의 말이 테러를 당한 상황이었어요. 테러? 테러. 되게 아끼는 백마가 있었는데 숙부의 백마가 숙부도 유대인이겠죠.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흰 말을 완전히 다 털을 깎고 거기다 막 페인트 칠을 하고 뭐 유대인의 뭐 들어 뭐 말 이렇게 막 해골 그려놓고 이렇게 낙서해놨어요. 근데 그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되게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상야릇하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3명이 돼서 나옵니다. 결혼했죠. 전개가 빠르구만. 그렇죠. 전개가 빠릅니다. 너무너무 귀여운 조슈아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유대인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다 아들이 물어봐요. 왜 유대인과 개는 저기는 그 출입금지를 시켜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스러운 것들은 못 들어온다 이러나? 아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이런 재치가 있어. 뭐라고 했을까? 맞춰봐. 뭐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예를 들면 한국인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거를 외국에서 발견을 했어. 왜 한국인과 개는 아빠 왜 이렇게 썼어라고 하면 뭐라고 이렇게 불러댈래? 상처 안 받게? 아까처럼 그게 얘기일 것 같은데 귀여운 애들은 못 들어간다. 귀여운 애들은 못 들어간다. 걔도 귀엽고 조시야 너도 귀엽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없다. 정답이지. 아니요. 삐. 네. 상품 있습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저리가 이 자식아. 일단 벨 눌렀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너무 눈이 부시니까 들어가면 안 돼. 예? 아랫사람들이 눈이 그러면 속을까 걸시고. 애들이? 애기들이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아, 이 굴욕을 꼭 갚아주자. 죽창을 깎아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뭐라고 얘기하면 귀도가 아들한테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상점에 못 들어오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야 그게. 자기가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어딜 가봤는데 거기는 중국인과 누구 뭐 출입금지라고 써놨더라.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들 넌 뭘 싫어하니? 저는 거미가 싫어요. 그래? 나는 고트족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가갖고 거미와 고트족은 출입금지라고 써놓자? 이렇게 하고 가갖고 자기 앞에다 그걸 붙여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상처는 안 받는 거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일종의. 슬프구만. 자 그러다가 전쟁이 길어지죠. 이탈리아에서도 유대인을 이제 선별해서 수용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귀도와 조슈아가 그냥 잡혀가요. 갑자기 뛰어들어와갖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도라는 사실 굉장히 부잣집 딸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끌려가도 되는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같이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군인이 가지 말라 그러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소리 지르면서 나 가겠다고 나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미심장하게 보면서 알겠다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를 세우고 엄마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걸 봐요 귀도가. 나 이것도 잘 모르겠어. 엄마의 사랑이긴 한데 어차피 조슈아랑 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귀도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냥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 아무튼 도라도 따라갑니다. 그때 자진해서 수용소를 따라가고 귀도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린 아들 조슈아가 수용소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둘러대냐면 이거 게임이다. 진짜 재밌다. 아이고 너무 재밌어.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데 조슈아는 몇 살 정도 됐습니까? 거기까지 모르겠네. 저는 애들이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축 보았을 때만 고3? 고3? 5살? 4살? 4살, 5살? 미친 거야. 알겠습니다. 이거 술래잡기 하는 건데 잡히지 않고 1000점이 생기면 우리가 탱크를 선물로 받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저런 게 계속 있어. 근데 복선 중에 뭐가 있냐면 조슈아가 탱크를 너무 좋아하는 게 딱 첫 장면에 나와요. 예. 조슈아가 태어난 다음 첫 장면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탱크 만들고 있다? 탱크 선물로 준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조슈아가 이제 잘 숨지. 그러니까 게임인 줄 알고. 그러다가 한번 하기 싫어서 난 배고파 죽겠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난 집에 갈래라고 하니까 그래 가자. 우리가 1등이었는데 진짜 야 탱크 만들던 거 지금 잘 만들고 그 폭탄 잘 하고 그 조심해서 얘기해 이렇게 막 거짓말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슈아가 아이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숨어. 그렇지 다시 숨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설득하면서 뭘 만드냐면 그 수용소 그 강제 수용소의 그 노동 수용소의 그 힘든 현장을 거대한 술래잡기판으로 만들어줘요 아빠가.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냥 장면이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이 다시 나는데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말을 믿고 수용소 생활을 즐기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에 그 말기가 됐어요. 전쟁 말기가 되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수용소 밖으로 끌고 가던가 이제 행군을 시킨다든가 수송을 시작을 합니다.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귀도도 조슈아를 안고 이제 탈출할 때가 된 거예요. 탈출할 감행을 하다가 뭘 봤냐면 시체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안개가 자욱한데 시체가 많이 쌓이는 걸 보고도 이건 아니다. 못 가겠다. 자칫하면 우리도 죽겠구나 생각을 해갖고 탈출을 포기하고 조슈아를 그냥 숨겨요. 안전한 곳에 숨기고 술래잡기처럼 이제 진짜 끝났어. 이것만 하면 우리가 진짜 탱크 받을 수 있어라고 숨겨요. 그리고 아내를 찾으려고 여장을 하고 갑니다. 찾아요. 근데 아내를 결국 못 찾습니다. 아내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못 찾고 뭘 하냐면 발각돼요. 또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 그래서 군인이 걔를 딱 발견하고 이제 죽여야겠다 마음을 당연히 그러겠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이 총을 들이밀고 쏠라고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죽이지 말고 저기 저 구석 가서 죽이라고 사람들 못 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을 뒤에 들이댄 상태로 귀도가 구석으로 가죠. 자발적으로. 그러다가 아들이 숨어있는 곳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씩씩하게 일부러 익살스럽게 걸어 성큼성큼 걸으면서 당당하게 그러면서 저쪽에 가서 결국 귀도는 이제 사망하죠. 사망하는 것 같아요. 벌써 울 것 같아. 근데 이제 숨은 아들은 장난인 줄 알고 계속 이제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아침이 된 다음에 숨어 있었던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이동을 하고 진짜 마지막까지 아들 혼자 남았어. 모두가 없어졌어. 술래잡기니까. 그래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순간에 미군 탱크가 셔먼인 것 같아요. M4 셔먼 탱크가 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였어. 나 1등에서 진짜 탱크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전차장이 조슈아를 태워요.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 수용소에 수용됐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해방된 상태로 걸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슈아는 탱크에 타고 가다가 엄마를 보고서 엄마 내가 이겼어. 아빠 말이 맞았고 진짜로 난 탱크를 선물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엄마랑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멘트가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당한 이야기. 이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슬프구만. 그런데 사실 저를 동심 파괴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진짜 실화인 줄 알았어. 실화? 진짜 실화는 아니더라고. 실화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멘트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나오길래 감독이 혹시 자기의 이야기를 갖고 만든 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기는 해요, 그게. 그랬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인생은 아름답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귀도의 삶이 좀 나오고요. 귀도는 짱이었군요. 진짜 최고의 아빠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더 최고였던 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때 더 최고인 거는 같은 방에 있었던 수감자들인 것 같아요. 되게 귀도는 민폐 캐릭이 맞아요. 되게 나서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요, 사실상.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가 짜증나고 힘든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동조하고 모두가 조슈아를 위해서 숨겨줘요. 비밀을 유지를 해줘요. 근데 가장 민폐 캐릭이 뭐냐면 처음 수용소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군인이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이렇게 물어봐. 그것도 기억나는 것 같다. 근데 얘가 손을 들어 귀도가. 왜냐면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조슈아가 알아버리잖아요. 여기가 무슨 어떤 데인지. 그래서 나가가지고 독일인이 무언가 연설을 하는데 옆에서 지금부터 나는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을 잡는 나쁜 역할을 맡아서 게임을 시작할 거다. 1000점을 얻는 사람은 탱크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동 탈락된다. 배고프다고 우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술래잡기에서 잡힌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스꽝스럽게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게임판인 것처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여기 수용소에 온 사람들도 그 중요한 멘트들이거든. 그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그럼 손을 들면서 야 좀 제대로 번역해야 된다. 너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누구나 다 그냥 듣고 있어요. 라고 독실이는 거기에 손을 들었겠죠. 그렇지. 야, 똑바로 해라. 저기요, 저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렇지.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실제로 독일군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준비해왔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 독일어로 했던 거를 번역해왔다고? 실제로 무슨 뜻인지. 진짜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찾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 내용은 틀릴 수도 있어요. 원문은 정확한데 제가 영어가 좀 짧기 때문에. 예. 실제로 독일군의 대사는 이거였어요. 주목! 이제부터 딱 한 번만 말해주겠다.
너희가 이 수용소에 오게 된 것은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바로 일하기 위해서다. 열심히 일 안 하고 태업하려는 시도를 하면 즉결 처형될 것이다. 즉결은 안뜰에서 집행되며 등 뒤에서 총살될 것이다. 이게 나와요. 안뜰에서 집행되며 하면서 오른쪽을 딱 향하고 등 뒤에서 총살될 것이다 하면서 등 뒤를 딱 가리켜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너희는 우리의 위대한 독일을 위해 일하는 것과 위대한 독일 제국을 건설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겨라. 언제나 기억할 3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배고프다고 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첫째,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질문하지 말고 모든 명령을 따라라. 세 번째, 반란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면 교수형 당할 거다. 여기서 일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너희가 명령을 잘 지키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복종이 전부다. 또한 휘슬 소리가 들리면 모두 안뜰로 빨리 집합해서 이열로 서라. 매일 아침 점호가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너희는 저쪽에서 일할 거고 이 소용소의 구조에 대해 금방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그냥 하는 그렇구만. 건데 이걸 익살스럽게 이제 바꿔주는 거죠. 영화 볼 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실 만한 것 같고요. 다시 보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영화 좀 같이 다시 보시면서 그냥 인간성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저 상황에 내가 처한다면 내가 그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좀 약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것들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해도가 달라진 거지.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가지고. 네.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70을 향해 가시는 최 사장님. 얼마 안 남았어. 반으로 접으면 70까지 다. 반 7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2가지를 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나쁜 짓, 진짜 나쁜 짓, 광기의 짱이었었던 나치 독일 하에서 어떤 홀로코스트와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었던,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찼었던 최고의 짱 아빠, 이 둘의 극과 극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2가지를 비교해 준 게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의 아버지로서 이제 귀도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들한테 있어서는 최고였는데 사실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어떤 아버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저항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2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들과 같이 갔어. 아들이나 딸과 같이 이제 수용소에 갔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귀도처럼 아들을 일단 살리기 위해 혹은 아들이 놀라지 않게끔 애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2번째로는 아들이 눈치 당연히 챌 거야. 그리고 눈앞에서 막 피가 낭자하고 뭐 그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들은 조금 알아서 뭐 친해겠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뭔가 저항하는 방법이 있다. 무장봉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면 3번째로는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눈치 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저항하다가 혹은 뭐 아들을 막 챙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눈에 띄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사람들한테 묻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아들한테도 야 묻어가야 된다.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얘기 한다면 오늘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김도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도인이 이제 자기 자녀와 같이 수용소에 간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누구나 조슈아 정도 나이가 되는 자식과 함께 수용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귀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아이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어쨌든 그 굉장히 비참한 곳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나름대로 각색해서 이야기는 전달해 줄 것 같아요. 저항하거나 그러진 않고. 근데 저항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저항할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일관된 것 같습니다. 김도인의 전술 아닙니까? 죽은 척하기. 그냥 총살인 거야. 네네. 그냥 저항한다는 거는 쉽지만 뭔가 무기력하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대처도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인종을 한 국가가 아주 체계적으로 작전을 세워가지고 학살을 진행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저항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봤겠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아주 순종적으로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수용소로 나른 기차 안에서도 저항하거나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라고 말을 했을 때 총살당한 사람들을 봤을 거고 수용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 총살당한 애들을 계속 봤을 봤겠지. 거예요. 실제로는. 그치? 예. 그러니까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둔감화를 자기가 시켰을 거고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 같고 자녀한테는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각색해서 들려줬을 것 같아요. 일단 김도희는 살아남는 정책을 취했을 거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도 어린 자녀는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거고 그게 삶의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눈물 날 것 같은데. 독실이 어떻게 저는 솔직히 뭐 상황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지만 자녀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는 얘기하는데 귀도가 했던 것처럼 사실 여기를 게임판으로 만드는 정도의 과감한 시도는 못했을 것 같아. 언젠가 들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각색해서 들려주는데 각색은 아니지.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지 계속.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어. 우리 먹을 것도 없지만 걔도 괜찮아. 괜찮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 괜찮다.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지. 뭐. 그리고 독실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항은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제 따라가고 눈치를 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 뭘 볼 수가 있냐면 경비원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고 조직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은 몇 명은 죽겠죠. 그러니까 내가 앞장서면 나도 죽을 수도 있어. 네. 하면은 어쩌면 탈출할 수도 있겠다는 걸 첫 번째 하나는 눈치를 챌 것 같아. 그러니까 있었지. 사실 봉기가 있었고. 근데 앞장서는 사람은 죽어. 확실해 그건.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았다면 얘네들은 우리를 죽일 거구나. 근데 열심히 일하면 살려주겠구나. 그러다가 해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없구나라는 걸 만약에 깨닫게 되면 근데 깨닫기 쉽지 않겠지.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안에 있었으면. 불확실하다면.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얘네들은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전혀 없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은 저는 얘기는 꺼내볼 것 같아. 이제 깡쌤처럼 앞에서 야 우리 이렇게 진짜 북수탕 들고 어쨌든 죽을 거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저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자. 남자답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앞에서 하진 못할지라도 깡쌤이 옆에서 그 얘기하면 나는 같이 하겠다라고 손을 드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얼른 떠오르는 영화 중에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배트맨이 베인이라는 악당한테 당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거든요. 허리가 부러졌죠. 그렇죠. 그러나 배트맨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잇몸 일으키기. 그렇죠.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아이고 허리가 부러졌는데? 그리고 턱걸이를 하면서 근육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계책이나 체력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는데 귀도는 귀도 나름대로 저는 저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어떤 유머 감각과 연기력. 사실은 연기력이 안 되면 이게 탄로납니다. 이거 귀도는 탁월한 연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저는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갖다가 하나씩 단련해 나가야겠죠. 근육을 먹을 것도 없는데 가장 위험한 무기가 인체 아닙니까? 인체. 영양실조지만 근육은 나오게. 네, 그렇죠. 난 강생 컨셉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 지금은 뭐지? 죽창은 없으니까. 그렇죠. 배트맨처럼 신체를 단련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깡쌤은 결국엔 그래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싸워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내가 죽기 전에가 아니라 지금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서 있어 일렬로 한 50명이 30명이 서 있었어. 그래서 한 명씩 탁탁탁탁 찍어. 100% 얘 죽여. 근데 거기 날 찍었어. 내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어. 엎드렸어.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내가 한 20번째인데 21번째인데 저 앞에서부터 탕 쏘기 시작했어. 나한테 올라면 한 2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눈을 질끔 감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너무 극단적이다. 그 영화 그 피아니스트 난 그 장면이 너무 그거 왜 피아니스트인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누가 이러서 도망가가지고 쏴서 죽이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장면에서 사실 그게 나오고 도망친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나 같아도 만약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수긍했을 것 같아. 끝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눈 감아버려 그냥.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뭐 저 같으면은 그 아이랑 같이 수용소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 우리가 인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는 뭔가 같이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 이제 밤에 모의도 해보고 땅굴을 팔볼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강구했을 것 같거든. 거기도 좀 이상한 애들, 적응 못한 애들 있겠지. 그럼 모아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보고. 뭐 지대를 한다고? 지대를 뭐 하는 거서? 탈출 러비앗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탈출을 해도 그 바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뭔가 거기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 또. 탈출을 성공했다가 그 지뢰밭을 당연히 깔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 죽기도 하고 그래. 그리고 막상 돌아갈 때도 없는 거야. 그죠? 어딜 가? 어딜 갈 거야? 이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계속 육체 노동에 시달리니까 하루하루자가 그냥 고달픈 거예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철학가가 자기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경험을 쓰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어보면 진짜 비참해요. 자기 동료가 같이 작업에 할당됐을 때 옆에 동료가 못하면 그게 단순히 자기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존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팀이 못하니까 일을. 네네. 그때 그 같은 민족이지만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드러나요. 근데 거기서 그걸 비난할 수 있기는 어려워요. 보면 읽어보면 그 수용소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그냥 거기 감옥이어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가 생존에 대한 투쟁으로 드러나는데. 그리고 목표가 주어져 있고 그걸 달성해야 되고. 네네. 그걸 안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사살하는 것도 가능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복잡하겠지. 그렇죠. 아주 저항할 수 있는 생각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죠. 근데 진짜 맞는 것 최선을 같아요. 다했을 때 내가 오늘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겠지 뭐.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나가면 어디 갈 거야. 유럽 대륙 전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네. 네. 나가서 숨었다가 예를 들면 어디로 숨어서 도망갈 수 있어. 그러면은 시도라도 할 수 있는데 어딜 가도 이 땅은 이미 독일 안에 있어요. 독일 안에 있고. 근데 이제 성공한 예도 있어요. 몇십 명 정도가 네. 소련군의 일원이 되기도 했으니까 탈출해서. 적국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몇 명이 이제 탈출했죠. 몇십 명이 탈출했어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 몇 명 죽였겠죠. 그럼 탈출한 일부를 제외하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학살당해요. 이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서 또 쉽게 못 움직일 것 같아. 난 그런 빚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 내가 살았는데 일단 나는 살고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네. 그죠? 그렇죠. 네. 심각한 얘기 그만해. 개인 진짜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랑 국가가 만약에 나한테 적대적일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 그래서 더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제 폭주하려고 할 때. 그렇죠. 나치 독일로 처음부터 이럴 줄 몰랐지. 왜냐하면 나치 독일 스스로도 말로는 죽여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절멸 수용소를 만들 생각은 안 했었어요. 추방하고 이주하고 하려고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폭주를 한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화 얘기도 그렇고 오늘 홀로코스트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재미있게 얘기를 잘 들었는데 슬슬 마무리합시다. 네. 오늘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독실이가 준비했던 짱 아빠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한 짱은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갑자기 생뚱맞게 앞뒤도 없이 무슨 부러진 말입니까? 배트맨?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아까 사실 진짜 울 뻔했어요. 그 장면이 아직도 또 생각나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 있어요. 맞아. 그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약간 병정 걸음하는 것처럼 네. 되게 익살스럽게 가고 영화가 이제 거기서 싹 마무리되는 식으로 이제 가는데 깡쌤이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울었어 이 중에서. 깡쌤 듯이 우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뭐 사랑과 어떤 희생, 헌신의 정신이야말로 참 이런 걸 구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찾아보면은 되게 쉽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 뭐 형제 자매들, 아니면 내가 추종하는 어떤 죄송합니다. 예? 추정한 누구? 정치 세력, 홍? 네, 뭐 다양한 이제 그 사랑과 헌신의 정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홍의 유머러스함. 예. 진짜로 인간이 고귀해질 수 있는 순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이만. 하지. 왜 울어 진짜? 뭐야, 이게 오늘? 자기가 그 어떤 마음에 걸리는 그 뭐지? 마음을 자극하는 게 있나 보구나. 깡쌤은 아버지 뭐 이런 건가? 알겠습니다. 조는 사실 처음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좀 어리둥절한 분도 있었을 텐데 이 시대 상황에서기 때문에 귀도 같은 위대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저는 깡쌤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진짜 공감 갔던 게 아니 이 상황이 돼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 아버지가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냐. 지금 우리 2017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사실은 짱인 것 같아. 자신들을 위한, 자식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희생을 하고 있고 이 상황 2017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도드라지고 극적이지 않게 보이겠지. 네. 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영웅 같은 모습이 아닐까.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럴 거고 자식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서는 귀도였으니까 나는. 네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들을 응원하고 싶고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이 돼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오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런 아버님들 때문에 속썩이고 계신 어머님들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영화 생각도 막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 설명도 들었는데, 우리가 홀로코스트에 관련된 걸 조금씩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그 세계대전과 연결시켜가지고 쭉 다뤄줘가지고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번 다시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감사합니다. 끝. 네네, 저도 오늘 잘 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봤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귀도 역의 아버지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저런 아버지의 모습 참 좋다, 부럽다 이렇게. 근데 그 좀 더 커가면서 나이를 먹고 현실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부모님이 어쨌든 내가 어렸을 때 불만이나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그 나름의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나름의 문제를 겪어가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하시다 모든 분들이 가정을 일구면서 사시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사람을 좀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 아마 혼자서 일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막 그 참아내기 어려웠을 텐데 그때 그 조카들 사진을 막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막 힘들면 그 완전 애기니까 막 그 애들 사진을 보면 제 친자식이 아닌데도 이거 뭔가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다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도인이 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짱이다 특집 잘 들었고, 다음 편에 3회죠? 네. 3회 때 더 재미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다시 금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